안녕하세요. 이번 주 템퍼스 주간 뉴스랑 소식들 한번 봐보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시작 전인데 제가 토요일에 여행 일정이 있어서 일단 주봉이 마감되진 않았는데 뭐 소식들은 대략 다 준비가 돼가지고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봉은 아직 마감된 건 아닌데 좀 좋지는 않죠. 고점 찍고 이제 조정받고 내려왔는데 이게 음봉으로 마감할지 양봉으로 마감할지는 이제 오늘 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좀 조정받고 있는 장이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지금이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어가지고 그 실적에 따라서 결국에는 뭐 좋은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 따라 다르겠지만 우선 간단한 거 두 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기간 보유량이 역대 최고치에 달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월에 두 번씩 나오는 기간 보유량인데 이제 초반에 하나 이제 월말에 하나 정도 나오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기간 소유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방이 좀 든든해지는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거래 특이사항인데 이제 140불 26년 1월 16일 옵션에 5억 정도가 걸려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냥 일반 개인이 하기에는 좀 힘든 수치입니다. 이런 소형주에는 이렇게 한 번에 또 5억을 베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이게 이제 26년 1월 16일까지 140불 이하에 있으면은 휴지 조각 되는 거거든요. 이 5억이 그냥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 특이사항은 한번 체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여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거래가 터지면 유추해 볼 만한 게 일반 개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치기에는 힘든 거라 좀 이때 뭔가 알고 있는 뭐 어느 기관이나 어디서 하지 않았나라는 이런 유추를 해볼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100%는 당연히 아니고 그냥 좀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번 주 옵션도 100불이 미결제 약정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제 100불 포지션 들고 있는 옵션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조정 나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 뉴스 봐보겠습니다. 캠퍼스 25년 ESMO 학술대회 발표를 위한 6개 초록 접수 발표입니다. 그럼 이제 ESMO 유럽의학 종양학회가 무엇인가 보면 유럽에선 최대고 세계적으로는 미국의 ASCO와 함께 가장 권위 있는 암학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발표되는 연구는 이후 신약 개발, 치료 가이드라인, FDA 허가 등에도 직접 반영될 만큼 영향력이 크다고 해요. 의료계의 월드컵 같은 무대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템퍼스 발표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번에 인공지능과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한 암 관련 연구 6편이 ESMO25에 공식 채택되었는데 그 중에 2편은 구두 발표로 선정되었어요. ESMO 전체 제출 연구 중 상위 10%에서 15% 수준에 해당하는 우수형으로 평가받습니다. 이제 구두 발표가 뭔지는 뒤에서 보겠습니다. 템퍼스의 AI 기반 정밀학 연구가 세계 최고 수준 과학적 검증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발표된 연구의 핵심 내용은 템퍼스는 단순히 데이터 분석이 아니라 AI를 활용해 실제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환자의 치료 반응을 예측하고 새로운 유전자 지표를 발굴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구두 발표에서 의미는 학회가 이 연구는 중요하고 임상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했을 때 주어지는 발표 기회예요. 말 그대로 무대에 올라가 연구자가 직접 발표하고 다른 의사 연구자들이 질의응답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율은 전체 초록 중에 약 10%에서 15% 정도만 구두 발표로 선정되고 상위권 연구만 무대 발표 기회를 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형식으로는 한 편당 약 5분에서 10분 발표하고 2, 3분의 질의응답을 갖고 슬라이드로 임상 데이터, 그래프, 환자 반응률 등을 설명합니다. 의미로는 이건 단순히 흥미로운 데이터가 아니라 임상 현장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연구다로 보시면 되고 제약사와 병원, 투자자 모두가 주목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미국 시간 기준으로 17일부터 시작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1일 날까지 진행됩니다. 17일부터. 그럼 이제 포스터 발표도 보면 의미로는 여전히 좋은 연구지만 발표 시간보다는 전시, 토론 중심으로 다뤄지는 단계고 연구자가 포스터 형태로 그래프 결과를 전시하고 관심 있는 의사나 연구자들이 찾아서 직접 질문하는 시기라 보시면 됩니다. 비율로는 전체 초록의 70에서 80% 거의 다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포스터 보드에 연구 배경, 방법, 결과, 결론을 시각적으로 정리해서 연구자가 그 앞에서 방문자들과 질의응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미로는 여전히 학술적으로 의미 있고 다른 연구자나 제약사와 협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고 좀 탐색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하지만 아직 확정적 결론은 아닌 연구에 주로 배정을 한다고 합니다. 간단 비교하고 넘어가면 구두 발표는 이제 10%에서 15% 정도의 선정 비율이 있고 포스터 발표는 70에서 80, 대부분 포스터 발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표 형태, 무대 발표와 질의응답이 있고 포스터 전시, 자유토론이 있습니다. 연구 수준으로는 구두 발표에서는 상위권과 임상 영향력이 크고 포스터 발표는 탐색적이거나 진행 중인 연구입니다. 주목도는 이제 구두 발표가 매우 높습니다. 언론 투자자들 모두 주목하고 포스터 발표는 중간 수준으로 전문가 중심이라 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구두 발표에 뭐가 있었냐면은 RNA 데이터로 신장 환자 맞춤 치료 효과 예측에 관련된 발표입니다. RNA 시퀀싱 기반으로 환자를 두 가지 유형, 혈관형과 면역형으로 나누는데 혈관형 환자 26명에게 니볼루맙, 카보잔티닙 병용 치료를 했고 평가가 가능했던 21명 모두 종양 크기가 감소했고 부분 반응 71%, 안정 29%, 진행 0%를 보였다고 합니다. 의미로는 RNA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치료의 실제 임상 성공 사례이고 템퍼스의 AI 유전치 분석이 치료 설계에 직접 기여한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구두 발표의 주제는 LAG3 유전자 발현과 면역 치료 반응의 상관성이라는 주제입니다. 이제 LAG3 이게 뭐냐면은 LAG3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 T세포에 달린 브레이크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역세포인 T세포가 우리 몸에서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공격해 파괴하는 경찰 역할을 하고요. LAG3는 이 경찰 T세포가 너무 과도하게 활동해서 정상 세포까지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안전장치이자 브레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T세포 표면에 나타난 활동을 억제하고 지치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암세포가 이 브레이크 시스템을 악용하는 건데 암세포는 일부러 LAG3를 활성화시키는 신호를 보내서 자신을 공격하러 온 T세포의 브레이크를 강제로 밟아버립니다. 결과적으로 T세포는 힘을 잃고 지쳐버려서 눈앞에서 암세포를 공격하지 못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LAG3 면역 항암제는 이 LAG3라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약물이 LAG3에 대신 결합하면 암세포가 더 이상 면역세포의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게 되고 브레이크에서 풀려난 T세포는 다시 활력을 되찾고 암세포를 강하게 공격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옛날에 제가 하던 게임에는 이제 강퇴 기능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그 강퇴를 반사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또 그 강태 반사에 반사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를 보면 기존의 유명한 면역 항암제인 키트루다나 옵디보는 PD-1, PD-L1이라는 또 다른 종류의 브레이크를 풀어주는 약인데 이 약들이 모든 환자에게 듣지 않는다고 해요. 과학자들은 그거 외에 LAG3라는 또 다른 강력한 브레이크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 두 가지 브레이크를 동시에 풀어주면 면역세포가 훨씬 더 강력하게 암세포를 공격한다는 걸 알아냈고 이 때문에 최근에 PD-1 항체와 LAG3 항체를 함께 사용하는 병용요법이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미 BMS에 옵두아라그와 같은 신약이 승인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것과 비슷한 T세포와 관련된 노벨상도 나왔죠. 결론적으로 LAG3는 면역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중요한 면역관문이며 이것을 억제하는 치료제는 기존 면역항암제의 효과를 뛰어넘을 수 있는 차세대 항암치료 전략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유전자 발현과 면역치료 반응의 상관성을 이제 발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이성 신세포암 환자 425명을 분석했는데 LAG3 발현이 높을수록 면역 관련 유전자 및 면역세포가 증가했고 생존율은 비슷했지만 LAG3 낮은 그룹은 반응률이 낮았다고 해요. 이제 반응률이 낮다는 건 암세포가 적어지는 게 이런 게 별로 낮다는 얘기죠. 반응률이 높으면은 이제 암세포가 좀 유의미하게 크기가 작아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생존율은 비슷하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이제 생존율은 비슷해도 그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해요. 이제 시름시름 알면서 오래 가느냐 이제 건강하게 좀 가느냐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암 환자니까 그건 당연히 다르겠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미로는 LAG3는 면역치료 반응을 예측하는 새로운 바이오마커 후보이고 향후 IO 병원치료 전략 수립에 활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포스터 발표들을 가볍게 봐볼 텐데 주제로는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에게 종양 억제 유전자 변이 영향이고 이제 내용은 2173명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서 PSG 변이 많을수록 PSA 수치 높고 생존율이 낮다고 합니다. 이제 PSA는 전립선 특이 항원입니다. 이제 의미로는 TSG 변이는 생존율을 예측하는 위험 지표로 볼 수 있고 향후 임상시험 설계에서 고위험군 선별 기준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포스터 발표는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서 IB6 발현 연구인데 내용 요약해보면 200명 환자 데이터를 분석했고 비편평 세포형에서 IB6 발현이 높게 나타났고 그 의미는 IB6는 새로운 치료 표적이 될 수 있고 IB6 표적 약물의 연구 근거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 포스터 발표의 주제는 진행성 단감암 BTC에서 유전체 변이와 치료 반응의 연관성이란 주제고 내용 요약은 젬시타빈, 시스플라틴 단독과 ICI 병용과 비교했는데 생존율은 비슷하지만
FGFR2 HRR 변이는 생존율이 개선됐고 KRAS 변이는 악화됐다고 합니다. 이제 포스터 발표는 간단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 하나하나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로는 BTC 환자에서 유전자 변이에 따른 예후 예측 가능성 확인했고 향후 맞춤형 치료 개발 근거까지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네 번째 포스터 발표 주제는 비소세포 포함과 CD8 T세포 발현과 생존율의 관계입니다. 이 주제의 내용 요약해보자면 5,343명 환자 데이터를 분석했고 PD-L1과 CD8 둘 다 높을 때 생존율이 가장 높았다고 하고 EGFR 변이 종양에서는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의미로는 면역세포 수치와 PD-L1 발현의 복합 분석이 면역치료 효과를 예측하는 핵심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자면 템퍼스는 이번 ESMO 2025에서 RNA 기반 맞춤 치료와 새로운 면역 표지자, 유전체 변이에 따른 예후 분석 등을 대규모 임상 데이터로 입증했고 이건 단순한 이론 발표가 아니라 템퍼스의 AI 유전체 데이터가 실제로 환자 치료 효과와 생존율 향상에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임상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회사 본질이 성장하는 그런 뉴스였고 이제 그 성장을 뒷받침해주는 과학적인 근거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뉴스는 템퍼스 바이오마커 기반 종양 연구 발전을 위해 화이트호크 테라퓨틱스와 협력 발표라는 뉴스고 이 뉴스로 이제 좀 좋은 뉴스가 떠서 상승 모멘텀을 받았는데 이제 나스닥 조정이 오는 바람에 같이 우르르 내려왔죠. 참 아깝습니다. 꼭 이제 템퍼스 좋은 뉴스가 뜨면 장 조정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또 소형주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밸류에이션 이슈가 오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하락이 나왔거든요. 이제 어저께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좀 뉴스들과 시장에 좋을 법한 TSMC 이제 좋은 소실적이 나오고 가이던스도 좋게 나왔는데 아쉽게 이제 이게 다 싸그리 끌고 내려왔죠. 이제 빨리 해결돼서 이제 호재가 좀 적용되면서 상승이 나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템퍼스와 화이트호크 협력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제 두 기업이 단연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고 이제 목표는 템퍼스의 AI와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화이트호커의 ADC 항암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고 맞춤형 환자 선별을 정밀하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개발과 임상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협력의 핵심 방향은 템퍼스의 방대한 비식별화 멀티모달 데이터, 유전체 임상, 병리 이미지 등을 활용해서 실제 임상에서 치료 수요가 높은 암 환자군을 식별하고 ADC 임상실험 설계율 개선 및 표적 환자 중심 개발을 합니다. 주요 적용 분야는 폐암, 인부암 등 고위험 종양이에요. 이제 화이트워커의 주요 연구 자산을 한번 보자면은 표적 단백질은 PTK7, 종양세포 성장과 침습에 관련된 단백질이고 이제 적용 암종은 폐암과 난소암, MUC60는 암세포 표면의 점액 단백질이고 적용 암종은 난소암, 자궁암이고 SZ6는 신경성장 및 종양성장에 관여하고 적용 암종은 폐암, 대장암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 단백질은 여러 암종에서 높게 발현되며 템퍼스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현 수준을 정밀하게 평가하여 가장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환자군을 선별하게 된다고 합니다. 과학적 협력 포인트는 RNA 발현 데이터와 면역 조직 화학 염색 결과 간의 일치성을 검증하고 RNA 기반 검사는 객관적이고 재현 가능하며 확장성이 높아 기존 IHC의 주관적 판독 문제를 보완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ADC 치료 대상 환자를 더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고 해요. 결국엔 정밀의학에 좀 더 다가가는 거죠. 이제 환자 개개인에 좀 더 정확한 치료를 해줄 수 있으니까. 양사의 주요 발언을 보면은 템퍼스 COO는 템퍼스의 데이터와 화이트워커의 ADC 기술 결합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 빠르고 현명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발언했고 화이트워커의 CEO는 템퍼스의 데이터 표적 단백질 발현을 더 정밀하게 파악해 RNA 진단을 통해 ADC 치료 적합 환자를 선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협력 의미를 보자면 템퍼스 쪽 효과는 AI 실제 임상 데이터의 산업적 신뢰도가 강화됐고 RNA 기반 바이오마커 검증 확대됐고 제약사 협력 확대 및 플랫폼 수익화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화이트워커 측 효과는 데이터 기반 환자 선정으로 임상 성공률을 향상시키고 ADC 표적 적응증 우선순위 명확화를 이룰 수 있고 임상 속도 비용 효율 개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핵심 결론을 보자면 이번 협력은 AI 데이터 분석 기술과 표적 항암 신약 개발 기술을 결합한 데이터 중심 정밀의학 신약 개발의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템퍼스는 자사 AI 데이터 플랫폼의 상업적 활용 범위를 확장하고 화이트워커는 임상 설계와 환자 타겟팅 정확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즉 AI가 신약 개발의 초기 설계 단계부터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제 발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워커가 장 초반에 이 소식 뜨고 나서 아마 50%인가 주가 상승을 했는데 그 뒤로는 안 봐서 모르겠네요. 이제 제게 지금 좀 아프기 때문에 이거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큰 상승을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가는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네요. 그럼 이제 다음 소식은 유방암 인식의 날을 맞아 템퍼스의 AI 치료 경로 인텔리전스가 유방암 치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집중 조명한 뭐 그런 영상입니다. 근데 유방암 인식의 날을 맞아 뭐 많은 행사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무슨 어떤 패션 잡지사에서 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많죠. 여기는 뭐 이런 유방암 관련된 거 아니야. 그냥 지들끼리 파티했다는 뭐 그런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그겁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영상이 쭉 나옵니다. 이제 이 사람은 템퍼스의 종양학 최고 의료 책임자라고 하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유방암 치료의 새로운 영역, 의료진과의 AI 역할 내용입니다. 참여자는 이렇게 있고요. 관련 컨텐츠로는 정밀의학 2.0 종양학 R&D를 위한 유형체제 백서 하나랑 상업화를 위한 템퍼스의 데이터 솔루션, 임상개발을 위한 템퍼스 데이터 솔루션 2개가 있습니다. 핵심으로는 유방암 치료 분야에서 AI의 역할과 그 미래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템퍼스 CEO 에릭의 와이프가 유방암에 걸려서 이제 치료받는 과정에서 이제 이 템퍼스를 설립해야겠다라고 느껴서 설립이 된 거라 유방암은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죠, 템퍼스에서. 그럼 이제 이 백서로는 템퍼스가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를 통해 암연구 및 개발 R&D를 위한 혁신적인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환자 개개인의 최적화된 치료법을 제공하는 정밀의학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라는 백서이고요. 이제 제 영상에서 나온 두 가지 솔루션을 보면 상업화를 위한 데이터 솔루션인데, 이 솔루션은 템퍼스의 다각적인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예측하고 제품의 가치를 입증하고 효과를 보여주는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고,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상업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고요. 이제 영상은 뭐 길지만 저희는 이제 이렇게 매출이 날 수 있는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체크하고, 뭐 저렇게 백서나 뭐 이런 유방암 AI 뭐 이렇게 관련된 거는 더 자세하게 기니까 들어가서 보실 분들은 아마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기서 이제 말하는 것들에 대한 뭐 이런 요약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루션은 임상개발을 위한 데이터 솔루션이고, 임상시험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의 도움을 주는데,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효율적이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임상시험을 설계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여 임상시험의 실패 확률을 줄여줍니다. 치료제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찾는 등 동반 진단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 솔루션으로 돈을 벌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고 벌고 있고요. 더 좋은 내용들은 많은데 우리는 주주로서 이제 회사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솔루션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 간단히 가져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소식으로는 템퍼스의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템퍼스에서 어떻게 뭘 제공해서 치료 결과를 개선하는지에 대한 소식이고요. 템퍼스가 신경학 및 정신의학 분야에 어떻게 정밀의학을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고, 핵심은 AI와 실제 임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환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치료법을 찾는 것이라고 해요. 템퍼스의 신경학 정신의학 솔루션의 핵심은 약물 유전체학 PGX 검사인데, 환자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우울증, 불안, ADHD 등 정신건강 질환에 사용되는 110가지 이상의 약물 중 어떤 것이 더 잘 맞을지, 적절한 용량은 어느 정도일지 예측을 해주고, 이는 의사가 약물을 선택할 때 겪는 시행착오를 줄여 환자에게 더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보고 결과 소프트웨어도 있는데, 환자가 직접 자신의 상태나 치료 반응을 기록하는 소프트웨어고, 의사는 이 데이터를 통해 환자의 상태 변화를 객관적으로 추적하고 치료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에 두 가지 유전체 데이터와 환자 실제 반응 데이터를 포함한 방대한 실제 임상 데이터를 AI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개별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약물 조합이나 치료법에 대한 통찰력을 얻습니다. 템퍼스 노트테이커라는 서비스를 통해 의사가 환자와 상담하는 내용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정리하여 업무 효율까지 높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상담하는 이런 내용들이 자연어 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녹음해주고 뭐 그런 뭐 시스템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미국은 좀 올드한 시스템과 좀 현대적인 시스템 동시에 지금 갖춰가고 있는데, 이게 조금씩 이제 개선될 거라고 해요. 요즘에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 앞까지 가는데 간호사들이나 이제 접수하는 것들이 많이 생략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템퍼스도 많이 쓰이고 있는 환경이에요. 미국 사는 사람들이 템퍼스 아는 사람 많더라고요. 이제 잘은 몰라도 들어는 봤다 뭐 이런 경우도 꽤 많아요. 이제 이게 모두가 알 때쯤에 되면은 템퍼스가 그만한 가치평가를 제대로 받겠죠. 오늘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변동성이 좀 클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좀 적당히 조정받고 잘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템퍼스는 그래도 어제 이제 러셀 2000 소형주 빠진 만큼보다는 덜 빠졌는데 프리장부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템퍼스가 재무 기반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말도 안 되는 매출도 없이 뻥튀기로 올라간 그런 양자 기업이나 단기간 너무 급등한 에너지, 기대감과 스토리로만 올라간 주식들보다는 아마 하방이 조금 더 탄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패닉셀보다는 조금 더 잘 생각하셔서 진짜 이게 위험해 보인다면 그거에 대한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보신 다음에
좀 손절이든 익절이든 하시던가 잘 견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피닉셀에서 하다가 시장 보다 그냥 던지면은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 뱅크런 사태 때도 패드가 개입하고 난 다음에 바로 반등했거든요. 불꽃 반등을 했기 때문에 뭐 진짜 그런 위험이 다가온다면은 아마 패드에서 개입을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은. 오늘 준비한 주간 소식과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템퍼스 주주시거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